안녕하세요 캠프 여러분. 스토리 캠프에서 웹소설을 안 다룰 수는 없습니다. 제가 웹소설을 얼마나 보냐면 제가 정산을 해봐요. 1년에 5,000화를 본 화가 있고 좀 심했던 해가 있어요. 2년 전, 3년 전에 1년에 8,000화를 봤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150화 이상을 매일 봐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웹소설을 헤비하게 즐기는 사람이라는 건 분명한데 물론 여기에는 애정도 있지만 직업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 역대급 영재 설계사나 오를만 사는 기사나 이런 작품들의 웹소설을 웹툰화하는 프로듀싱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작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드립다 보는 건데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심각하게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제 최초의 웹소설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외투 작가님의 지구식 구원자 전형이라는 작품이 최초의 웹소설이었어요. 이것도 좀 문제작이긴 한데 그 이후로 이제 웹소설계의 성지순례 전독시 나온랩을 중심으로 해서 볼 건 다 봤죠. 유진성 유니버스 다 보고 천상계부터 이제 심해 탐사까지 다 해봤는데 그 중에서 과연 이 스토리 캠프에서 웹소설 설명회를 한다 그러면 첫 작품은 의미가 있잖아요. 뭘 첫 작품으로 할 거냐 오래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내린 결정이 이 작품입니다. 연산호 작가님의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 라는 웹소설을 가져왔어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작품인데 누군가에겐 조금 의아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웹소설을 좀 보신 분들은 이 작품의 존재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썸네일을 보자마자 팬분들은 이 작품을 한다고? 이런 분위기일 거고 그냥 존재만 아시는 분들은 이 작품을 한다고? 막,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왜냐면은 소위 한때 웹소설계에서 웹소설을 쓸 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모두 정리해봐라. 그걸 모두 어긴 게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돼요.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위 이제 매출이 잘 나오려면 하면 안 되거나 보통 안 하는 시도를 거의 전부 다 하신 작품이에요. 그러나 이 작품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리디의 전설이 되죠. 리디의 전설? 네, 리디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만화, 웹툰, 웹소설 컨텐츠 사이트의 대명사죠. 리디에서 이번 영상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리디에서는 정말 많은 만화, 웹툰, 웹소설이 있죠. 저도 정말 자주 가서 보는 곳인데 매년 연말마다 가장 큰 할인 이벤트를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리디 메가 마크다운이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리디 막다라고 하거든요. 딱 1년에 한 번 웹툰, 만화, 웹소설을 할인하는 큰 행사예요. 올해도 2025 리디 막다 진행합니다. 리디의 웹툰 만화 웹소설을 최대 90%를 할인하는 역대급 메가 이벤트예요. 웹툰 만화 웹소설이 약 3.3만 종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만한 어지간한 인기작은 웹소설 만화 안 가리고 전부 다 할인 중인데요. 올해가 지나면 할인도 끝납니다. 제 주변의 지인 작가님들이나 지인 오타쿠분들 이런 분들은 이때 기회다 하고 와가지고 뭘 하냐면 내년에 볼 작품을 미리 다 이때 질러놔요. 싹 쟁여놓고 해 바뀌어서 이벤트 끝나면 가격 오르잖아요. 이제 그때 미리 저렴하게 할인받아 산 것들을 내년에 이제 하나하나 꺼내서 먹는 거죠. 그리고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리디에서 이종범관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 하단에 본문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리디에서 이종범의 스토리 캠프 추천작관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캠장에 자존심을 걸고 엄선해서 추천한 작품들 재밌게 보실 수 있게끔 특별 쿠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1000명에게 1000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영업해드릴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는 당연히 있겠죠. 리디의 전선이라고 불리는 작품이니까. 오늘 저랑 얘기해보시고 한번 보고 싶어지신 분들은 리디 막다 할인가를 보시거나 스토리 캠프 추천관에서 쿠폰까지 쓰시면 엄청난 혜택으로 전권을 만격까지 달리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 리디의 전설 웹소설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전반부나 후반부로 나뉠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스토리 캠프의 설명회라는 게 결말 포함, 스포 포함 요거 다 이제 합의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작품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는 딱 하나 팬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절대 이거는 말하면서 영업하지 말자라는 일종의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그냥 느낌상. 물론 그거 말한다고 해서 누가 뭐 신고하고 고소하진 않는데 그래도 팬이라면 이거는 말하지 않는다 하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오늘 설명회 한편으로 끝내야 되는데 이거를 말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저 뒤쪽에 갑자기 안내 문구가 나갈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가급적 61화까지 보고 온 사람들이 이어서 영상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회를 기점으로 한번 읽어보실 분들이 계시면은 전체 댓글 보지 말고 시작하시길 권하고요. 이 영상도 그 분기점까지 일단 보시고 나서 갔다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 작품 설명 난이도가 아주 SSS급인데
어느 시점인가를 봐야 돼요. 작품 검색을 해보면 SF로 나오거든요. 근데 SF 향만 좀 나요. 왜 SF라고 되어 있냐면 살짝 근미래라서 그럴 거예요. 실제 장르를 보면 SF 더하기 재난물 더하기 피폐물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있는데 어느 정도로 근미래냐면 설정상으로는 22세기에 가까워져 있으니까 지금 진짜 우리에서 멀지 않아요. 인간의 평균 수명 한 130살 정도? 150살까지? 근데 이미 환경은 다 박살나 있죠. 지금 현재 중국은 붕괴해서 8개국 연방제가 돼가지고 중국, 대만, 홍콩이 그냥 팀처럼 같이 협력해서 활동을 하는 그 정도의 미래고, 한국은 드디어 이제 군대, 징병제가 아닙니다. 모병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서민들이라고 하면은 90살에서 한 110살까지는 일을 해야지 퇴직하고 쉴 수 있는 그 정도의 분위기예요. 환경이 박살났다 그러잖아요.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한 상태가 그래가지고 보통은 뭐 갑상선 수술이나 암에 한 2번 정도 걸리는 것까지는 스탠다드. 다들 암 한 2번은 걸리는 거 그런 정도야.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공고기, 합성 우유, 대체 커피, 곤충이 재료인 요리, 음식 이런 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정도의 미래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 완전히 미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 뻗으면 다. 피디님들은 이 꼴 보고 죽을 수 있어. 나는 그 전에 죽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피디님들은 이 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류는 이제 요 꼴이 되면은 새로운 터전을 찾을 거 아니에요. 이미 이 작품의 배경에서는 인류는 화성까지 사람을 수천 명 보내봤어요. 예를 들면 뭐 문 프로젝트, 플라넷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 붙여진 게 몇 번 있었어요. 이름만 들어보면 달에도 한번 살아보고 다 해본 것 같죠. 근데 이제 작품 안에 나오지만 거하게 말아먹었습니다. 인류는 돈을 돈대로 쓰고 수천 명이 죽었어요. 우주로 나가서 살아보자라는 프로젝트에서. 요 대목이 이제 작품 초반에 쓱 지나가거든요. 인류는 우주에도 가봤는데 거하게 말아먹었다 나오는데, 이게 작품 다 보고 나면 되게 중요한 설정으로 다시 등장을 해요. 아무튼 지금 우주는 이제 너무 많이 꼬라박았어. 사람이 많이 죽었고. 근데 이대로는 못 사니까 어떡해요? 남은 게 어디야? 바로 바닷속이죠. 눈을 바다로 돌립니다. 이제 우주 개발은 끝이고요. 인류는 심해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국제해적기지라는 걸 건설했다. 요게 이제 이 작품을 읽기 전에 알아두면 괜찮은 정도. 스포일러 아닙니다. 그냥 1화 보면 나와요. 대충 요 정도 배경이 되는 시대인데, 재밌는 게 이제 완전 아포칼립스물은 아니에요. 여기서 좀 더 가면은 아포칼립스물 수준이죠. 그리고 포스트 아포칼립스물도 아니에요. 이미 인간은 망했다, 매드맥스 같이. 그것도 아니에요. 되게 애매한 시점이에요. 왜 이 시점이 배경이냐라고 하면은, 다 읽어보고 나면은 이 소설은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아마도 이대로 가면 다 망할 겁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을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 인류가 안 망할 방법이 있다면 이거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요. 딱 그래서 요 기점이 배경인 이유가 있어. 인간성의 무엇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인류는 안 망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작가님이 딱 이렇게 내미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바다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원래 우주나 심해 이런 거는 행성 단위의 위험이 닥친 상태이기 때문에 한 국가가 다 주도할 수는 없죠. 여러 나라가 돈을 모아요. 첫 번째 해적기지가 바로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북태평양 해적기지입니다. 여러분 지도 꺼내서 북태평양 위치 한번 보세요. 그럼 대충 어느 나라들이 여기 참여하는지 알 수 있어요. 참고로 두 번째 해적기지는 지금 건설 중이라는 설정인데, 그거는 대서양 쪽에. 북태평양에 인접한 나라들 쭉 보시면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8개국이 참여를 했다고 상상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북태평양 쪽에 수심이 좀 얕은 요 대륙 사면에다가 인공섬을 하나 만듭니다. 요 인공섬을 0층이라고 치고 여기서부터 아래로 제1해적기지, 제2, 제3, 제4 이렇게 층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8개국이 참여를 하죠. 당연히 이 8개국은 여기 돈을 댔고요. 여기서 이제 자원도 채굴을 하고 여기에서 사람도 살아봐야 되고 이거 해야 되니까 당연히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 엔지니어 팀들을 다 파견을 한 거예요. 엔지니어 외에도 뭐 채굴팀이나 각종 부대 시설에 이제 직원들이 각 나라에서 왔겠죠. 그래서 이 작품의 주요 인물들은 이렇게 8개국에서 파견 나온 엔지니어 팀들하고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보세요. 8개국이 왔잖아요. 이제 새로 지었어, 해적기지를. 다 같이 왔잖아요. 제일 먼저 가장 빡세게 경쟁 붙는 게 뭘 것 같아요? 나라가 같이 붙으면 제일 먼저 이름을 어느 나라 말로 지을 거냐가 엄청 경쟁이 붙는단 말이에요. 여기 0층 인공섬, 여기 이름 어떻게 지을 거예요? 한글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영어로 지을까 당연히? 이미 이때는 박살났기 때문에 지구가 뭐 미국장 이런 거 없어요. 여기서 이름 경쟁이 가장 피가 튑니다. 근데 전자투표를 붙여버려요. 근데 후보가 진짜 웃깁니다. 노틸러스, 네버랜드, 아틀란티스, 약속의 땅, 이게 진짜 웃겨요. 그레이트 올드 원 뭔지 아세요?
크툴루 신화에 나오는 신적 존재. 사실 괴물이거든요. 근데 그레이트 올드원도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자투표를 붙이면 한국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그죠? 한국이 이 해적기지에서 인원 수가 좀 짜발이에요. 제일 많은 인구는 어디서 온 애들이냐면 미국, 호주, 중국. 땅덩어리 크게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그쪽 이름으로 정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영층의 이름은 대한도입니다. 한글이죠. 어떻게 된 걸까? 요 시기에 해적기지에 이 엔지니어 팀들이 있다 그랬죠. 8개국. 여기에서 한국팀은 이제 엔지니어 가팀이라 불러요. 심지어 엔지니어도 가나다야. 뭐 어떻게 된 거야? 한국 그 사이에 초강대국? 그거 아니고요. 한국팀에 좀 신기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팀의 팀장 이름은 신혜량이라고 있어요.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이 신혜량이라는 사람이 내기 포커를 했대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 엔지니어 팀과 채굴팀의 표 160표를 전부 다 따왔대요. 그래서 신혜량 한 명이 포커로 따온 거 가지고 결국 영층의 이름을 대한도라고 지었어요. 이때 당연히 제일 빡친 나라를 고르시오. 어딜까요? 일본. 일본 완전 빡칩니다. 그 아래로 이제 제1, 제2, 제3, 제4 해적기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설정이 이쯤 되면은 자동 번역기가 있어요. 누구나. 이빨에다가 씹는 것도 있고 구형은 여기 차는 것도 있고 어느 나라 말이든 자동으로 통번역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대충 이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어느 정도인지. 대충 어느 정도 깊이냐면은 여기가 해저 3011m입니다. 3km. 여기에 이 해저기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숙소가 다 있고 연구센터가 있고 어떻게 생겼냐면 대한도에서 쭉 내려와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제 4까지 와서 이제 해저 3000m야. 여기는 가운데 중앙동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좀 있어요. 뭐 가게들이 있고 병원도 있고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중앙동. 여러분들 이제 동쪽이죠. 동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청룡동, 주작동, 백호동, 현무동이라는 이렇게 숙소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 뭘 연상시키죠? 사방신에게 둘러싸여 있는 공간 뭐 하나 배우지 않았어요? 주로 사방신으로 둘러싸인 게 뭐예요? 무덤이죠. 고구려의 고분이잖아요. 여러 번 읽은 사람들이나 이 작품의 팬들은 이 대목에서 이미 느낌이 와요. 대한도라는 영층 아래 깊은 심연의 무대 같은 공간이 이 작품의 시작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은 언제나 SF의 탈을 쓰고 작은 사회 실험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깊은 지점에 위치해 있는 어떤 종류의 상처, 어떤 종류의 지옥도 요거를 보여주려는 시도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작품들은. 그러니까 이름도 대한도고 제 아래 무덤을 연상시키는 종류의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든 거죠. 자, 이곳 중앙동에 치과가 새로 엽니다. 이 사람들도 치과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치과가 없어가지고 이빨이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 지금 이게 해저 3000m잖아요. 압력이 달라요. 그죠? 같은 충치여도 치통이 엄청나대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가까운 데 있는 하와이나 어디 멀리 있는데 예약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한 보름 걸린대요. 엄청 먼 거야. 근데 드디어 이제 요 대한도 지하 제4해적기지에 치과가 문을 연 거예요. 딥블루라는 치과가. 이곳에 우리의 주인공 치과의사 박무현 선생님이 오시면서 작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해적기지로 오게 된 치과의사 박무현 쌤 어떤 사람일까? 얼굴은 좀 잘생긴 편인 것 같아요. 작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박무현 쌤이 대학생 시절에 본인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주변의 여학생들을 전부 꼬시고 다녔다는 음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인기 없는 남자의 몇 명이 박무현 선생님을 뭐 질투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장르물에서 주인공의 외모라는 거는 설정상 평범하다라고 써 있어도 어느 정도 잘생기거나 준수하게 상상하도록 유도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전지적 독자 시점의 김독자. 잘생겼다는 미남이라는 설정은 안 나와요. 하지만 사파, 표지 보다 보면 잘생기게 각인돼 있어. 원래 그게 좀 도움이 되니까. 뭐 예를 들면 무협 게임 중에서 활협전이라고 있어요. 활협전 주인공 얼굴 완전 장난 아니거든요. 괜찮나 이거 싶을 정도로 못생기게 나와요. 그것처럼 일부러 주인공의 외모를 처참하게 만드는 경우를 빼면 대부분은 어느 정도 미남 미녀로 상상할 수 있게 만들죠. 지금 어두운 바다에 등불이 되어 검색을 해보시면 표지가 되게 멋집니다. 그 표지의 얼굴을 상상하시면 박무현 선생님 얼굴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1화를 딱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이 작품. 보통 웹소설에 대한 사람들의 세간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웹소설의 속도감 어떤 느낌이죠? 개빠름. 시작부터 그냥 풀 악셀 땡기고 가잖아요. 자극적으로 궁금하게 만들거나 적어도 빡치게 만들거나 기대하게 만드는 상황을 1, 2, 3화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여한단 말이에요. 첫 술부터 굉장히 자극적이라고 뇌에다가 주사를 팍 꽂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 극적 사건으로 치면 첫 사건이 몇 화에 나올까요? 12화에 나옵니다. 이거는 전례가 없어요. 보통은 웹소설 처음 써보는 분들이
무료 게시판에서 한번 습작 삼아 써볼 때 이런 실수를 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작품은 매출로 포털 1위를 찍은 적이 있는 전설적인 작품이고요. 근데 굉장한 용기를 냈어요. 12화에 첫 사건이 나와. 그럼 그 전까지 11화까지는 무슨 내용일까요? 주인공 박무현 선생님이 대한도 영층에서 헬기를 타고 내려서 이제 심해로 내려가는 과정, 그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풍경과 해적의 모습들, 그리고 주인공이 치과에서 딱 진료를 보기 전까지 만나는 주변 인물들 한 명 한 명을 다 묘사해요. 기존 웹소설 메이저에 서식하던 대부분의 독자들이 여기서 하차합니다. 뭐지 이거? 이러면서 하차한다고. 하지만 웹소설이라고 굳이 이 작품을 재단하지 않고 보시거나 빠른 호흡의 어떤 흔한 웹소설 말고도 좀 저처럼 넓게 즐길 수 있는 독자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이 작품이 읽히면서 감동을 주면서 오열하게 만들다가 점점 입소문을 타게 돼서 결국은 이제 레전드 기록들을 세우게 되는 작품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작품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는 웹소설에 좀 절여진 사람들 말고 소설은 좋아하는데 내가 웹소설은 좀 못 보겠더라, 이런 분들에게 많이 추천을 했었어요. 저도 지금까지도. 약간 어바등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만나면 서로 좀 아련해요, 눈이. 어바등 아시는구나, 나도 아는데, 이러면서 약간 아련해져. 약간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치과의사 박무현이라는 사람의 시선을 따라서 해적유지를 쭉 둘러보고 한 사람씩 인물들을 만나는 과정을 느긋하게 따라가면서 11화까지 딱 가면 이제 뭔가가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통 웹소설 같은 무슨 이 능력, 특이한 능력, 이 세계, 뭐 먼치킨, 사이다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고 되게 신기한 건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제일 먼저 영층에 딱 대한도에 내렸단 말이에요. 헬기에서. 그 엔지니어 팀, 가팀, 한국 팀이죠. 가팀이 한국 팀입니다. 부팀장이 주인공 박무현의 짐을 들어주러, 그 안내를 해주러 와요. 강수정이라는 분이거든요. 강수정. 참고로 이 작품 1인칭 시점입니다. 우리는 박무현 안에 들어와서 이 작품을 보게 됐어요. 박무현의 독백을 다 듣고요. 박무현의 시선으로 봅니다. 박무현의 어떻죠? 야, 해적위주 되게 친절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참고로 강수정 부팀장은 키가 2m 정도 되는 여자예요. 전직 프로복서 헤비급 챔피언. 은퇴하고 배관공으로 일하다가 친척 동생의 소개로 해적위지에 입사를 하게 된 우리 엔지니어 가팀의 부팀장입니다. 같이 가요. 같이 엘리베이터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연구센터에 있는 유금이라는 사람을 또 마주칩니다. 유금이는 아주 키가 작은 귀여운 해양생물학자, 지금 석박 코스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쩔어있죠.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가 빵을 사왔다면서 이거 들고 가다가 처음 본 박무현 주인공한테 빵을 막 줘요. 맛있다고. 박무현 어때요? 굉장히 여기 친절한 곳이구나, 이렇게 해서 제사 해적이지의 중앙동 가운데 있는 이제 제일 아래에 있는 치과 뒷블루에 주인공 도착을 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환자로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해적이지의 분위기를 서서히 파악을 하는데, 분명히 되게 친절하고 좋은 곳 같다는 첫인상을 받았잖아요. 지금부터 정반대되는 실태를 접하기 시작합니다. 심해라는 곳은 우주하고 정반대지만 비슷한 게 있어요. 극한 환경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금지된 것이 되게 많습니다. 우주에서 하면 안 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심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음주 금지, 흡연 금지. 근데 딱 들어도 지켜질 것 같아요. 동물 금지, 미성년자 금지, 당연히 무기 같은 것도 금지. 근데 환자들 진료를 해보니까 이빨을 열어봤는데 알코올 중독자 이빨인데? 담배 피시는데? 뭐지? 금지된 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곳인가? 여기 분위기 좋은데 아니었어?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일단 박무현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충치가 아니야. 충치가 아니고 펀치로 털린 이빨이야. 이거는 누구한테 맞은 이빨인데 싶은 환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만 계속 와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털린 거야, 전부. 바로 아까 말했던 타짜, 한국 엔지니어팀 팀장, 누구죠? 신혜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너도 나도 입을 모아서 신혜량 캐세키라고 말을 하는 외국인들 사이에 둘러싸인 거지. 신혜량 뭐 하는 사람일까요? 포커 귀신의 타짜에, 그리고 약간 지금 연쇄 강냉이 털이범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무서운 사람 같지 않아요, 이쯤 되면? 일단 해적이지 분위기 좀 이상하죠. 싸움이 자주 나나? 여기에서 이제 치료를 하다가 엔지니어 가팀의 아까 말한 그 신혜량 팀장의 밑에 있는 서지혁이라는 엔지니어도 만납니다. 사실 이 작품을 쭉 따라가면서 여러분이 사랑하게 될 이름 서지혁. 우리 주인공의 이후에 이제 여정이 있을 텐데 그 일행 중에서 굉장히 밝고 넉살이 굉장히 좋고 농담도 잘하고 분위기 메이커들이 팀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서지혁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서지혁 입을 딱 열어봤는데 흡연자의 입이야. 그래서 이렇게 쓱 물어봐요. 그런데 지혁 씨, 이 해적이지 근처에 혹시 담배를 피는 만한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 서지혁이 가만히 있다가 반삭하면서 선생님 담배 피세요?
서지혁 씨의 입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서지혁이 딱 박무현 선생님도 걸렸잖아요. 바로 나오는 말이 제발 우리 팀장 신혜량한테만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계속 지금 신혜량이라는 사람의 스택이 쌓이고 있죠. 그리고 어디 이제 박무현이 복도를 막 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예쁜 인형같이 예쁜 여자 한 명이 덩치가 엄청 큰 다른 나라 남자한테 약간 위협받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박무현이 도와줘야 되나? 참고로 박무현은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물리적 힘이 없어요. 도와줘야 되나 싶은 순간 갑자기 처음으로 눈앞에서 사람이 사람을 기절시키는 걸 봐요. 그 너무너무 예쁜 여자가 한 방에 남자를 기절시켜버리거든요.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지? 했더니 그 여자가 바로 엔지니어 가팀, 한국팀의 또 다른 엔지니어 팀원 백애영이라는 인물입니다. 이것도 이제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게 될 이름인데 백애영. 근데 이 백애영이라는 팀원도 방금 자기가 한 명을 털어버린 걸 제발 신혜량 팀장한테 비밀로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박무현 안에서 신혜량은 이 마왕이야 약간. 뭐 하는 사람일까? 자, 이쯤에서 알 수 있는 우리 박무현이라는 주인공 캐릭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완전히 몰입해서 들어갈 인물이기 때문에. 박무현, 폭력이라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거부감이 있어요. 거부감을 넘어서서 극도의 공포감,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요. 이게 아마도 치과 의사라서 이 뭉개진 얼굴이나 폭력으로 인해서 빠졌거나 깨진 이빨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생겨난 태도 같기도 하고 뒤에 보면 알 수 있는 박무현의 개인사 때문에 생긴 어떤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장르소설, 웹소설에서 주인공이 평범해. 치과 의사래. 천재 집도이도 아니야. 치과 의사래. 거기다 폭력을 싫어해. 그러면 어때요? 조금 고구마 주인공이라는 느낌이 날 수 있잖아요. 잠깐 주인공 얘기. 우리 스토리 캠프니까 작법 얘기는 항상 들어가잖아요. 주인공의 매력이라는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주인공의 매력. 거의 모든 종류의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인공의 매력입니다. 주인공의 매력이 잘 잡히면 다른 모든 게 무너져도 작품은 잘 가요. 그림을 못 그려? 상관없어. 매력 찍으니까 됐어. 근데 주인공의 매력이 애매하거나 가끔 실수로 비호감으로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세계에서 그림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이 그리든 노벨 문학상 탄 사람이 문장을 쓰든 안 돼요. 그 얘기는 안 돼. 왜냐면 우리가 그 주인공한테 일단 마음을 줘야 이야기가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면은 박무현이라는 사람이 되게 심심해 보이고 착하고 묻어나고 말 그대로 좀 무자극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작품이 진짜 기가 막힌 게 기본적으로 이게 필력이 좋아요. 박무현이라는 이 주인공의 독백이 굉장히 위트가 있습니다. 재치 있고 재미있고 위트가 있고 좀 지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 위트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서지혁 있죠. 우리 엔지니어 가팀의 무드메이커. 이 서지혁 같은 어떤 유쾌한 사람의 위트가 아니고 아직은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마어마했던 과거의 어떤 고통이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단단해진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떤 지독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단단해져서 던질 수 있는 농담.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설명만 들으면 잘 모르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도 누가 농담을 하는 거를 어디 회식 같은 데서 보면은 그냥 나사 풀린 사람, 4차원, 저 웃긴 애야 이런 종류의 농담을 하는 사람이랑 굉장히 밀도가 있고 단단한 사람이 하나씩 던지는 위트는 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이런 느낌인 거야. 다시 말하면 착해 빠진 사람이 아니라 단단해진 사람이라는 그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처음부터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박무현이라는 주인공입니다. 즉 키워드는 약하고 평범한 일반인인데 왜인지 모르지만 내면이 좀 단단한 사람 같다. 이 정도의 첫인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작품이 캐릭터극인데 이 안에 등장하는 여러 등장인물들의 매력이 제일 중요한 작품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에 지금 핵심 산발이가 있어요. 산발이. 그러니까 작품을 읽는 내내 독자들이 이탈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제일 재미를 많이 줄 수 있는 캐릭터. 이게 이제 3명이 있거든요. 그 3명이 다 나왔어요. 언급이. 독자들 사이에서는 신서백이라 불러요. 신서백. 신혜량, 그리고 서지혁, 백애영. 박무현이라는 이 비폭력주의자가 우리의 눈이라면 엔지니어 가팀의 신서백, 신혜량, 서지혁, 백애영이라는 산발이 위에 박무현이라는 카메라를 딱 이렇게 올려놓은 느낌이에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해적기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탐험을 하는 거지. 그렇게 쭉 가면서 작품이 11화까지 가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게 12화입니다. 바로 이 소설의 독자들은 모두가 외우고 있을 그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침대에서 떨어진 충격에 잠에서 깼다. 이 문장 보고 막 하는 독자 많을 거야 아마. 지금 위치는 해저 3000m입니다. 제4 해저기지죠. 근데 박무현이 침대에서 떨어진 충격에 잠에서 깼어요. 왜 깼냐? 바닥에 물이 있어. 왜 물이 있지? 물이 새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여기 지하 3000m 아닌가? 어버버 하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침수인가? 그래서
방에 있는 것들을 막 넣어가지고 배낭에 막 이것저것 넣고 이렇게 복도 나옵니다. 복도 나오니까 이미 침수가 시작이 됐어. 막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엄청 무섭겠죠. 그래서 이 박무직은 배낭을 메고 옆방부터 막 복도의 모든 방을 두드립니다. 일어나세요 이러면서 물이 샌다고 막 한단 말이야. 근데 근처 방이 전부 다 러시아 엔지니어 팀이에요. 다들 술에 완전 쩔어 있어. 일어나지도 못해. 어떻게든 깨워가지고 내보내고, 그러다가 어느 방을 딱 열었더니 아까 말했던 우리 빵 줬던 누구죠? 연구원 유금이 씨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깨워가지고 내보내고, 그 다음 방을 열었는데 고양이가 있어. 복물 금지인데 일단 가방에 넣어요. 그 다음 방에 갔더니 뱀 한 마리가 있어요. 뱀. 반려동물 금지인데 고양이에 뱀 다 있어. 뱀 일단 가방에 넣어.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그 성서의 노아의 방주의 그 노아 같은 느낌이에요. 고양이 넣고 뱀 넣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방문을 두드리다가 어떤 방에 갔더니 아까 얘기했던 금지된 항목 중에 뭐가 있었죠? 어린애가 있었죠? 미성년자. 어린애가 있어요. 해적이지 미성년자 금지인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요 조그만 남자애를 수면제를 먹여서 재운 것 같아. 못 일어나. 가방에 못 넣으니까 업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미 이 해적이지에서는 모두가 규칙을 어기나? 라는 느낌으로 일단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배낭에는 고양이 있죠. 뱀 있죠. 등에는 어린 남자애 있죠. 그리고 아직 못 연 문도 있지만 이게 한계야. 안 나가면 내가 죽어. 그래서 막 물을 막 헤치면서 가는데 저 복도 끝에 차단문, 물 못 오게 하는 차단문이 이미 지금 누가 닫아버렸어요. 그 앞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남자 하나, 애 하나, 고양이 하나, 뱀 하나 죽나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막 여기 사람이 있어요. 막 쌍욕하면서 막 두드리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큰 손이 나와가지고 멱살 확 잡고 훅 당겨서 문을 닫고 바로 패널을 부셔버립니다. 아까 전에 막 술에 취해서 꼬라있는 거 깨워줬던 그 러시아 팀의 한 명이 탈출정으로 가다가 얘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서 다들 아니 당연히 사람이 갇혀있으면 구해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벌어질 이 작품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친절이자 호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스토리 캠프의 캠퍼라면 익숙한 얘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가? 잠깐 요거 짚어보고 가죠.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요것만으로 사실 재미를 느끼기가 어려워요. 물론 요것도 재미의 요소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게 이제 재미의 요소긴 한데 요거는 반쪽짜리 재미예요. 진짜 재미는 어디서 있다 그랬죠? 맷돌이 돌아갑니다. 이 맷돌의 이름은 뭐예요? 사건이라는 맷돌이에요. 이 사건이라는 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인물들을, 캐릭터들을 콩처럼 던져 넣어봐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죠? 갈리죠. 그때 뭐가 새어나오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 이제 아시죠? 두 분은. 사건이라는 압력으로 어떤 캐릭터를 눌러봤더니 무슨 진액이 새어나올까? 요게 재미의 핵심이라는 거죠. 아예 요거를 위해서 디자인된 장르를 우리가 이제 군상극이라고 부르죠. 군상극. 뭐 스티븐 킹의 미스트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밖에 다 안개 속에 괴물들이 있는데 이 작은 마트에 사람들을 다 넣어놓고 맷돌로 가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광신도 나오고 정치 나오고 그죠? 자, 해저 3000m에 물이 셉니다. 재난이 닥친 거죠. 굉장한 압력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100% 죽는 압력. 요런 압력으로 인물을 쫙 누르면은 인물들의 내면이 새어난다 그랬잖아요. 요때 요 해저기지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 본 모습 요게 쫙 새어나오는데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에서는 그 새어나오는 내용이 뭘까? 완전 흙탕물, 완전 꾸정물 요런 부분이 나와요. 초반에 러시아 팀을 막 깨워가지고 우리 박무현 주인공이 탈출시켰잖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러시아 팀의 팀장이 블라디미르라고 잘생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박무현한테 치과 선생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무현이 아직 이야기 초반 보니까 아니 뭘요? 누구나 했을 일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안 했을 거야. 그래서 고맙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이 블라디미르예요. 왜? 네가 중요한데 왜? 이해를 못해. 누구 도와줘? 왜? 이런 느낌이야 다. 근데 이 해적이지는 완전 미친놈들 천지에 자기만 살면 된다 이기주의자가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지옥이다 싶은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아주 착한 사람 박무현이라는 캐릭터에게 우리가 빙의해서 들어간 게 이 작품이라는 거죠. 제가 나름대로는 스스로는 웹소설의 웹툰화에는 전문가라고 약간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웹툰화한 작품들이 다 소위 대박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자뻑이 있단 말이야 나는. 근데도 이 작품 보면서 내가 웹툰화를 한다 그러면 어떨까를 상상하면서 보는데 난이도가 엄청 높겠다 싶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주인공의 독백으로 끌고 가는 게 문장으로는 재밌거든요. 근데 웹툰화 할 때 진짜 어려운 게 독백 중심 작품이에요. 보여줄 수가 없잖아. 자, 이제 겨우겨우 물이 막 들어차는 복도에서 고양이, 뱀, 어린애 구해가지고 이제 탈출정 포트로 갑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탈출정이라는 게 있겠죠. 이렇게 뿅 해가지고 가는 거.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 박무현이 드디어 만납니다. 신혜량. 엔지니어 가팀, 팀장 신혜량을 만나요. 요거는 캐릭터 극이라고 했죠. 박무현은
약간 평양냉면 맛이에요. 슴슴합니다. 그럼 나머지 산발이 신서백이 어때야 될까요? MSG의 끝이어야 돼요. 맛소금 맛이어야 돼. 자, 신혜량 첫 등장 묘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굴 묘사만 3페이지야. 읽어볼게요. 옅은 금발에 턱이 다부진 블라디미르도 잘생겼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종류가 다른 잘생김이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매끈한 이마를 반쯤 덮고 있었는데 검은 머리카락으로 이마를 반 이상 가렸음에도 보자마자 넋이 나갈 정도로 생겼다. 내가 저 얼굴이었다면 시내 한복판에 앉아서 얼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돈 받아먹고 살았을 것 같다. 길 가는 행인들도 저 얼굴을 보면 저절로 수긍하고는 돈을 내고 갈 만한 얼굴이다.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귀여운 걸 쳐다볼 때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처럼 너무 잘생긴 걸 쳐다보면 머릿속이 백지가 된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이게 평범한 남자 주인공이 남자를 보고 한 묘사라고. 궁금하죠, 이쯤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얼굴이에요. 근데 포커판에서는 타짜. 그리고 키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싸움을 너무 잘해서 해적이지의 불안당들의 이빨을 얘가 다 수집하고 있어요. 너무 사기캐 아니에요? 박무현이라는 캐릭터가 이런 장르 소설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슴슴한 맛, 평양냉면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캐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 사기캐가 적절해요. 근데 이 신혜량은 이런 종류의 설정상 사기캐임에도 불구하고 캐릭터의 매력이 계속 올라가요. 다시 말하면 계속 매력이 구체화돼요. 처음에는 낮은 해상도의 매력이었다가 뒤에 가면 높은 해상도의 매력으로 바뀔 뿐이야. 그러니까 연산호 작가님의 최대 무기가 인물들의 매력을 유기농으로 잘 키워요. 좀. 막 억지스럽게 키우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을 법하긴 한데 엄청난 매력이다. 이렇게 잘 키우는 편이에요. 자, 이제 신혜량, 서지혁, 백예영, 신서백 이 세 사람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탈주전 포트까지 왔습니다.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물속에서 막 움직이고 물 위로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거든요. 평범한 사람이 물이 차오른 복도에서 동물과 어린애를 구조하고 왔잖아요. 체력이 엄청 빠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되게 재밌는 게 박무현의 1인치 독백을 따라가다 보면 읽는 사람이 공감각적인 통증을 되게 잘 느끼게 돼 있어요. 내가 다 피곤하고 내가 다 힘들고 내가 다 아프고 이런 표현을 되게 잘하는 묘사용 필력으로는 내가 보기엔 연산호 작가님이 최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왔더니 멀쩡한 탈출정은 이미 전부 다 사출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탈출정은 전부 다 고장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탈출정 포트가 여기 말고 다른 동에도 다 있어요. 지금 4개의 동이 있잖아요. 청룡, 주작, 백호, 현무. 백호동에서 시작했어요. 서쪽이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쭉 온 거예요. 백호동 탈출정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없어. 탈출정 남은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3개의 동에 탈출정이 있죠. 그래서 각 국가별 엔지니어들이 뭐 미국 팀, 러시아 팀 각자 알아서 지금 각자 도생을 하겠다고 살겠다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 순간 모든 인물들이 들고 있는 휴대용 패드에 이 게시판에 구조 요청이 올라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우리로 치면 이제 갤탭이나 아이패드 같은 작은 패드를 들고 있는 거야. 요걸 가지고 자기 필요한 업무를 다 한단 말이죠. 누구한테 메시지 보내기도 하고. 근데 게시판에서 구조 요청글이 올라왔어요. 주작동 어디죠? 남쪽 연구센터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원들, 석박들, 대학원 노예들 다 여기 있는 거야. 다 여기 있어. 쩔어 있는 사람 다 여기 있는 거야. 여기에서 게시판에 구해주세요. 문이 안 열려요. 주작동에 사람이 갇혀 있어요. 글이 올라왔어. 예상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내 다음 침수자 뭐 어쩌라 뭐라는 거야 이런 분위기. 지금 같이 있는 러시아 팀은 당연히 이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럼 박무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박무현. 지금까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박무현이라는 치과 의사는 뭐라고 반응할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듯이 구조하러 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신혜량의 반응 어떨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뭐라는 거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신혜량이 당연한 듯이 가시죠. 이러면서 박무현이 말한 대로 가. 재난물이잖아요. 한국의 재난물 웹소설 독자들이 진짜 싫어하는 게 답답한 인물이거든요. 언제든 욕할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작품을 볼 때는 이 장면이 고구마를 안 보여. 왜 그러냐면 1번 이유는요.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박무현이라는 주인공의 사고의 흐름, 가치관,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에 대해 우리가 너무 많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두 번째, 신혜량이라는 인물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비함이에요. 신비함. 속을 알 수 없음. 근데 이 정도로 완벽하게 설정해 놓은 인물이 속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독자들의 무의식은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가요. 이게 독자들의 되게 미묘한 심리예요. 매력을 온팡 줘놓고 속을 알 수 없게 만들잖아? 그러면 아무튼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스스로 먼저 관대해지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 박무현의 의견을 받아들인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 팀장은 이유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다 따라가 독자들이. 그래가지고 전혀 고구마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주작동으로 갇혀있는 사람 누구라 그랬죠? 김가영이라는 그 사람을 구조하러 가야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다른 동에도 다 탈출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백호동의 탈출정은 다 나갔고 남아있는 건 다 고장났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주작동 탈출정 포트로 겸사겸사 갈 수 있겠죠. 김가영 구조하는 겸 주작동에 탈출정을 쓰면 되겠다 이러고 갔잖아요. 딱 갔더니 탈출정이 3개 남아있어. 지금 77개가 이미 사출이 됐어요. 그럼 이제 3대밖에 없잖아요. 여기 누구를 태울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무현이 저거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요? 봤더니 이미 사출된 77대의 탈출정이 어디에 있는지가 딱 모니터에 보이거든요. 77개의 점이 쫙 이제 수면으로 가는 거야. 근데 한 5대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70몇 대가 점점 느려지더니 갑자기 이렇게 돼. 다시 걷대 가라앉혀 이렇게. 탈출정이라는 이름의 관짝이 된 거야. 나중에 묘사가 나오는데 정말 나 하나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 수면에 올라가서 자동으로 열려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로 다시 3000m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야. 누군가가 탈출정에 손을 댄 거죠. 이 사태와 관련이 있을까? 이런 종류의 궁금증을 막 주면서 전개가 됩니다. 자, 일단 탈출정 불가능하죠. 왔으니까 일단 그래도 김가영 구조하러 갑니다. 막 물이 차고 있는 요 주작동의 복도에서 김가영을 구출하러 가는데 박무현, 신혜량, 서지혁 이 3사람이 가는데 요 작품의 재미있는 먹거리 중에 하나가 이동하면서 나누는 캐릭터들 간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예요.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 팀원들끼리의 대화를 들으면서 인물도 점점 더 매력적으로 되고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신혜량하고 서지혁은 팀장과 팀원 관계잖아요. 위아래가 분명히 있는 관계잖아요. 근데 서지혁이 생각보다 겁나 까불거든요. 팀장한테. 그럼 또 팀장은 그냥 동생처럼 놔둬 그거를. 그러니까 평범한 상사랑 부하 관계가 아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된다거나 그럼 얘네는 무슨 관계일까 이런 궁금증을 준다거나 이후에도 이제 계속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 박무현하고 동행하는 멤버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때마다 이런 방식이 굉장히 맛있겠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막 벌어지고 있지 않은데 왜 재밌게 보고 있지 싶은 것들이 보통 캐릭터극인 경우가 많아요. 고수들의 장르죠. 그리고 일단 신혜량하고 서지혁 2사람이 이상해. 너무 침착하고 너무 능숙해. 지금 물 차오르고 있잖아요. 해저 3km 아래인데 예를 들면 이 신혜량의 팔에는요 낙하산 줄로 되어 있는 팔찌가 이렇게 매여 있어요 항상. 근데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주인공이 뭐 어딘가로 떨어지거나 막 물에 휩쓸리잖아요. 그러면 언제 묶었는지 모르게 신혜량이 그 낙하산 줄로 자기를 신혜량이랑 묶어놨었어. 그래서 살아나. 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 주인공 입장에서는 뭐지? 엔지니어들은 원래 이런 건가? 너무 능숙한데?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박무현이 신혜량한테 뭔가를 물어보면 신혜량은 항상 짧게 답하기 대회 우승자같이 답을 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조금 더 길게 설명해 주세요거든요. 이런 작은 데서도 신혜량은 과묵하다. 하지만 그게 악의가 있어서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캐릭터마다 갖고 있는 어떤 개성 같은 것들을 이 대화에서 계속 보여주는 능력이 되게 좋아요. 자, 이 김가영을 같이 구출했습니다. 다들 이제 막 연구원들이 탈출하는 와중에 이 김가영이라는 연구원의 방문만 고장이 나서 안 열린 거예요. 근데 이 해저기지에 있는 방문이라는 게 자동문이잖아요. 근데 이 수압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문 두께가 막 이래요. 엄청 무거운 문이잖아요. 이게 고장이 나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안에는 김가영이 있는데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있는데 결국은 평소에 같이 연구하던 그 모든 연구원들이 다 가버린 거야. 안에 김가영이 죽어가는 걸 알면서. 너무 무서웠다고 막 울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박무현의 주된 업무가 나옵니다. 배낭 안에 무설탕 사탕이 있어요. 그 와중에 치과를 살아서 무설탕 사탕이야. 막 울고 있어. 그러면 사탕을 주는 거야. 누가 힘들어하면 사탕 주고. 이게 박무현의 주요 임무예요. 근데 그게 되게 보다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된다 그럴까? 자, 이제 탈출로가 청룡동, 현무동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 이제 몇 개가 남았죠.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저 멀리 어딘가에서 팝콘 튀기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묘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신혜량, 서지혁, 백예영 3사람이 갑자기 나머지 일행 유금이, 김가영, 뭐 주인공 이런 사람들을 싹 다 숨겨놓고 갑자기 백예영 손에는 무슨 마술사처럼 없던 나이프가 들려있고 그러면서 막 화락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공의 시점에서는 원래 엔지니어들이 이런가? 알고 봤더니 지금 각국 엔지니어 사이에서 남아있는 몇 대 없는 탈출정을 두고 서로 타겠다고 싸우는 와중에 급기야 총격이 시작된 거예요. 실제 총소리 멀리서 들으면 팝콘 튀기는 소리 같아요. 타닥타닥타닥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엔지니어 그 일본 팀이 지금 총을 들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해저기지는 무기 금지인데 총은 또 어떻게 들여온 걸까? 금지된 거 없어 이제. 동물 있죠? 미성년자 있지? 무기 있지? 다 있지. 요 과정에서 우리 신서백 3인조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주인공이 이 해적기지에 치과의사로 오기 전 좀 과거에 이 해적기지에서의 한국팀은 어떤 처우를 받고 있었나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원래 한국팀 이 엔지니어 갓팀에는 지금은 없지만 예전 팀장이 있었겠죠. 완전 무능력자 챔피언. 무능력도 이런 무능력이면 상 줘야 된다. 그 정도 무능력자에 완전 부패하고 썩어버린 인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이 해적기지에 파견되어 온 다른 나라 엔지니어들 인성이 어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각국에서 인간 말종 쓰레기만 전부 다 여기 모아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란 말이야. 약육강식에다가 인간의 도덕성은 제로를 넘어서서 마이너스까지 가 있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에서 한국팀의 전 팀장이 무능력하고 썩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팀의 상황은 모든 나라들의 먹잇감이었어요. 맨날 월급 타면 돈 뜯기고 짐 사라져 있어서 보면 누가 가져갖고 훔쳐갖고 얻어 터지고 뭐 어떻게 돼요? 다들 퇴사할 거 아니에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 어떨까요?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자원도 얻고 자료도 얻고 우리 대한민국도 뽕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다 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고용한 용병이 있어요. 그 용병이 신서백 3인방입니다. 이 신서백의 목표, 엔지니어 갓팀으로 일을 해야 돼. 하지만 동시에 엔지니어 갓팀 보호하면서 만약에 무슨 사고가 벌어지면 한국인 우선 구조, 요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여기에 투입된 일종의 프로 용병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프로 용병으로서의 수준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탑티어 용병이라는 설정이에요. 일단 서지혁은 어떤 수준이냐면은 서지혁, 아까 얘기했죠. 몰래 담배 피다가 걸리네. 그리고 분위기 메이커. 이 서지혁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200m 떨어진 곳에서 닫히고 있는 엘리베이터 문 5cm 사이로 장거리 저격을 해서 이마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의 스나이퍼예요. 근데 그거를 저격총이 아니라 돌격소총으로 해요. 돌격소총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그냥 K2 이런 M16 이런 거, 아니면 어떤 기계장치에서 총으로 한 부분만 맞춰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움직일 수 있다거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기 왜 왔을까? 이력서에 쓸 수 없는 종류의 활동만 평생 해와서 한번 떳떳하게 한 줄 기입할 수 있는 임무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온 용병이 서지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애영. 백애영은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마이너 인종인 한국인 출신이죠. 거기에 여성이죠. 거기에 고아로 태어났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약자 입장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온갖 종류의 고통을 겪다가 용병으로 들어간 케이스. 용병 세계에도 되게 많은 회사가 있어요. 실제로도 그러거든요. 대기업도 있고, 우리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PMC라고 하죠. PMC. 사적 무력 제공 회사. 그런 많은 PMC 기업들 중에 막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스타트업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회사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통수를 치고 서로 막 암살하고 죽이고 이런 게 되게 많다고 하는데 백예영이라는 인물은 촉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백예영의 설정이나 이런 인물들의 설정들이 정말 맛집인데, 여러분들 이런 장르 소설들은 완결이 되고 나서 뒤에 외전을 되게 길게 하잖아요. 그 외전들이 작품에서 자세히 안 풀어줬던 인물들의 뒷얘기, 과거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백예영 같은 경우도 외전까지 다 읽고 나면은 진짜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여기서 설명 못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달리기가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몇 번 달렸더니 사라졌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이프 파이팅, 칼로 싸우는 거, 여기에 고수. 그리고 서지혁만큼은 아니지만 칼 같은 냉병기랑 총을 다 잘 쓴다는 그런 설정이에요. 그럼 이제 신혜량은 어떨까요? 그냥 잘생긴 전투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잘생긴 전투머신. 한국팀을 보호하면서 자기 할아버지한테 배웠다고 하는 사기 도박 기술로 타짜도 하면서, 그래서 돈을 사서 어디다 쓸까? 한국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각종 장비들을 자기 사비로 사서 엔지니어 팀을 꾸리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 외에도 프리다이빙의 고수로 나오거든요. 어느 수준이냐면은 오리발하고 공기통 없이 100m 들어갔다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대충 알거든요. 스쿠버를 하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신혜량은 뭐 한다니까. 신혜량의 가장 큰 특징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원 관계는 무조건 청산한다. 도움을 받았어? 어떻게든 갚는다. 두 번째는 원한이 생겼어? 어떻게든 갚는다. 이게 신혜량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신혜량이라는 인물의 과거, 에피소드들, 어록들, 대사 이런 게 이 작품의 팬들에게 가장 맛 좋은 코너예요. 가장 맛돌이 시시 코너여가지고 인기가 제일 많죠. 그리고 두 번째 신혜량의 특징, 거짓말 탐지기. 살아있는 거짓말 탐지기. 너무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건가? 진짠가? 이거를 너무 잘 알아요. 이게 작품에서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아무튼 지금 이 해적기지의 침수라는 엄청난 상황에서 신서백 3명이 보여주는 이 어마어마한 침착함과 능숙함의 이유는 이것이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이제 피폐물이기 때문에 보다 보면은 독자의 숨을 물리적으로 좀 막아버리는 느낌이 들 정도의 답답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런 상황이 나올 때마다 신혜량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딱 나오면 되게 안심돼. 아, 됐다. 해결됐어. 뭐 이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이 인물들을 세팅해 놨어요. 이제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요. 점점 모종의 사건들의 전말이 드러납니다. 이쯤 되면은 요 해적의지의 어딘가에서 어뢰가 날라와서 이 침수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해적의지는 물에 잠기는 중이고 탈출정. 누가 지금 일부러 손 댄 것 같죠. 그리고 일본 엔지니어 팀 총기를 들고 막 쏴 죽이고 있죠. 그 와중에 이제 우리 주인공 박무현이 인간의 시체를 하나씩 접하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장르 소설에서 누군가가 죽는다는 게 너무 여상한 일이잖아요. 막 죽어나가잖아요, 원래. 근데 이 박무현이라는 주인공의 1인칭 독백을 쭉 따라가지고 여기까지 온 독자들은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시체를 만나면 어떤 느낌일까를 너무 잘 묘사해놨어. 우리 지금 여기 스튜디오 끝나고 퇴근하려고 엘리베이터 열었는데 거기 누가 죽어있는 거고.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때 상황을 너무 잘 묘사를 해놔가지고 계속 이 장르 소설을 읽으면서 독자의 발이 붕 뚫라 그럴 때 자꾸 내려요. 실감나게. 이 와중에 드러나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 해적이지는요, 무한교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에 의해서 테러를 당한 상황이라는 게 밝혀져요. 한 35화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검은색 옷을 입고 총을 든 괴한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한교 신도들이에요. 무한교가 좀 중요한 설정이긴 한데 이상한 종교입니다. 보통 사이비 종교는 신도들에게서 돈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돈을 줘요. 기본적으로 돈이 엄청 많은 종교입니다. 그럼 그 종교의 목적이 뭐냐? 보통은 사이비 종교 교주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보통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무한교는 목적이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종교예요.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는 현실이 지옥 같다는 얘기잖아요. 가족이 죽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아무튼 어떤 이유를 거쳐서 지금 현재를 살아갈 만한 이유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의지도 없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가 이미 지옥이라고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바쳐서라도 그 사고가 벌어지기 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종교인 거예요. 근데 그런 종교가 왜 이 해적이지에 테러를 하고 있을까요? 아무튼 이제 이 해적의지는 지금 지옥이 되고 있고요. 그 와중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인성은 바닥입니다. 이 와중에 쭉 탈출을 하고 있는데 서지혁이라는 인물이 무릎에 총을 맞는 중대한 불상사가 생깁니다. 너무 든든한 지금 전투 멤버 하나가 지금 전투력이 깎인 상태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신혜량, 박무현 이 남자 둘이 서지혁을 북축을 해서 유금이, 백예영을 데리고 탈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때 이제 신혜량은 생각을 해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지? 총을 들고 있는 괴한은 무조건 피하는 게 맞지? 라는 생각을 해서 특단의 결정을 내립니다. 원래 신혜량이 용병 출신이라 했잖아요. 근데 엔지니어로 위장을 해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원래 엔지니어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뭐부터 하냐면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엔지니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엔지니어 능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그거 덕분에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신혜량만 알고 있는 몇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 이 해적이지 초기 공사 때 썼던 계단실이 있다는 거. 그런 거는 남들은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신혜량은 아는 거지. 지금은 벽으로 막혀 있는데 여긴가? 여긴가? 그리고 때리면 벽이 막 부서져. 그러면 계단이 나와. 신혜량은 물리적으로 제일 상상하기 좋은 건 캡틴 아메리카라 생각하시면 돼요. 몸 등발이나 물리력이 약간 비슷해.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겁나 잘생긴. 하여튼 지금 벽으로 막혀있는 거기 뒤에 계단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해저 수천 미터. 제가 설명을 건너뛰었는데 제4에서 제3 해저기지까지는 올라온 상황이에요. 서지역 막 무릎에 총 맞고 막 이런 과정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제2 해저기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으로 가면 얼마나 되냐? 180층 정도라 그래요. 벽 속의 어두운 공간에서 180층. 거기에 무릎에 총 맞은 성인 남자를 곁들인. 여기 고양이랑 뱀 지금 잘 있어요. 여기 있어요. 뱀 잡는 명수가 고양이래요. 근데 가방 열어보면은 둘 아주 평화롭게 잘 있어요. 그래서 박무현이 얘기해. 인간보다 니네가 훨씬 낫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 지금 제가 되게 생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어린애 어떻게 됐어요? 뭐 김가영 연구원 어떻게 됐어요? 다 설명을 지금 제가 뺐어요. 아무튼 남아있는 건 지금 총 맞은 서지혁. 그 옆에 박무현, 신혜량이 부축, 백예영, 유금이 여자 둘. 이렇게 해서 180층 올라가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어딘가로 이동한다?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작가들에게 되게 어려운 구간인데 이 작품은 반대입니다. 캐릭터 극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각 인물들의 매력과 개성을 구현하기 참 좋은 곳이에요. 과거에 뭐를 했고 어떤 사람이었고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 참 좋은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긴 구간 짧게 지나가면 이 지옥의 계단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이 일행은 해저 200m 지하까지 왔습니다. 3000m에서 200m까지 온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전투머신 누구? 신혜량, 백예영 남아 있으니까 무한교도들을 하나하나 호로록 해가지고 고문해서 이제 정보 짜내고 버리고 호로록 해가지고 정보 짜내고 버리고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무한교도를 좀 짜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인류가 화성에도 사람 보내보고 막 그랬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수천 명이 죽었다 그랬죠. 과거에 대량으로 사람이 죽어나갔던 몇몇 사고들의 기록을 쭉 보면은 이상하게 그 안에서 한 사람만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그런 기록이 몇 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대요. 무한교에서. 그랬더니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만 그 한 사람은 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상황을 수십 번이고 반복해서 겪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덕에 살아남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한교가 어때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한교는 지금 대량으로 사람이 죽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려는 미친 실험을 진행 중이었다는 게 밝혀져요. 그게 지금 이 해저기지인 거예요. 이 해저기지가 그 실험장이 됐고 테러를 빙자해서 이제 싹 죽여보는 거지 지금. 자, 이제 드디어 최종적으로 몇 개 중에서 또 하나의 탈출 가능한 루트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지금 한동안 계속 공사 중이었던 해저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아직 오픈은 안 했지만 완공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해저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나가자는 게 이 주인공들의 목표가 돼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은 제2 해저기지까지 왔죠. 0층이 대한도라 그랬어요. 제1, 제2까지 왔죠. 지하 200m쯤이에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전시장도 있어요. 지금 무슨 전시를 하고 있냐면 바다, 위대한 생명의 탄생과 시간이라는 보석 전시를 하고 있어요. 엄청 큰 보석들부터 막 각종 보석들을 전시가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전시장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전시장에는 관람객들을 안내를 하려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안드로이드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름이 마리스인데 이 마리스가 도슨트도 해주고 온갖 것들을 이제 뭐 헤이 지니 같은 거야. 심지어 지금 무릎 박살난 애 있잖아요. 서지혁도 들어줘 이렇게. 들고 막 이동하는 거야. 완전 땡큐지.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은 서지혁을 부축하면서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계속 독백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독자가 읽으면서 내가 다 힘들어. 근데 마리스가 서지혁을 다 들어주니까 내가 다 시원해. 막 그런 필력이 있어 이게.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마리스가 서지혁 들어주고 같이 이 전시장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일 선두에 있는 백예영이 선두에서 손짓을 막 하니까 타다닥 다들 각자 보석 전시대 뒤로 막 숨습니다 이렇게. 싹. 왜? 누가 오고 있는 거죠. 보니까 진짜로 총을 들고 있는 6명의 괴한하고 3명의 무한교 신도가 오고 있어요. 딱 봐도 저 3명이 약간 무한교에서 좀 높은 사람 같다 싶은 복장에 아우라 딱 해가지고 3명하고 총든 6명, 9명이 쫙 오고 있는 거야. 이 주인공들은 이제 베테랑이잖아요. 안 들키게 이렇게 보석 전시대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들키게 자기가 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저쪽에 총을 든 사람 하나가 딱 안드로이드에게 물어봅니다. 이 전시회장에 있는 사람 숫자를 말해. 그랬더니 마리스가 답해요. 해당 전시회장에 위치한 사람은 총 14명입니다. 여기 보면서 제발 닥쳐 이 로봇이야. 댓글 보면은 다 막 그러고 있어. 거기가 진짜 쫄깃하죠. 그러면서 이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전투 머신이 있죠. 서지혁이 지금 다리를 못 쓰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총의 귀신이기 때문에 막 다 잡고 있어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지금 이 전시회장에 무릎 다친 서지혁, 연구원 작고 귀여운 우리 유금이 이 둘이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혜량, 백예영, 박무현 요 셋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신혜량이랑 백예영은 완전 프로잖아요. 박무현한테 일단 총 하나를 준 다음에 잘 안전해 보이는 곳에 숨게 놔두고 여기에서 누가 오면 쏘시고 숨어 계세요 이러고 둘이 이제 이동하면서 상대를 막 조지고 있는 거예요. 박무현은 총을 지금 처음 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쏘겠어요? 이러고 쏘겠지 마. 아무나 맞아주라 이러고 쏘겠지. 아무나 맞아주라. 아니 맞지 말아줘 이러면서 독백이 너무 웃겨 여기. 그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신혜량이 중간에 와가지고 저쪽에 서지혁 유금이가 같이 있는데 가서 그 둘을 데리고 와달라고. 그래서 박무현이 그 정신없는 와중에 갔더니 유금이가 죽어 있어요. 유탄을 맞아가지고 죽어 있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까지 쭉 읽으면서 박무현의 눈을 통해서 캐릭터들하고 관계성을 빌드업을 쭉 해왔단 말이에요. 이미 지금 이 독자들은 같이 있는 일행들에 대한 박무현의 마음이나 이런 거랑 엄청 가까워. 유금이는 이미 지금 거의 가족이야. 근데 거기서 왔더니 너무 어이없게 튕긴 도탄된 유탄으로 죽어 있는 걸 본 거예요.
거기다 지금 주인공이 이 해적이지 와가지고 제일 처음 만난 사람 둘 중에 하나잖아요. 탈출할 때도 처음부터 같이 왔던 인물이잖아. 그러니까 유금이가 죽어있는 걸 이 박무현이 보는데 박무현의 독백을 읽는 것만으로도 박무현과 함께 독자들은 멘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서지혁이 뭐라고 하고 앉아있냐면은 난 이미 틀렸어를 시전합니다. 신혜랑 팀장한테 빨리 가라고.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박무현 입장에서 서지혁이 자기를 포기하고 가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박무현이라면 어떻겠어요? 절대 안 돼. 내가 미쳤음? 이러면서 어떻게든 같이 간다 라고 얘기하는데 서지혁 그 유명한 대사죠. 이런 거 보여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박무현 앞에서 총을 쏘고 죽습니다. 신서백 중에서 서지혁이 아웃. 여기서 이제 댓글을 보는 맛이 있어요. 내 멘탈만 나갈 수 없지. 댓글을 보시면 모든 이의 멘탈이 함께 부서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박무현은 공황이 오고요. 멘탈이 완전히 나가고 모든 독자들의 멘탈이 다 터집니다. 여기서 제일 충격인 거. 요 시점에서 고양이도 죽어요. 정신없어서 몰랐는데 피해 젖은 배낭을 열어보니까 고양이가 죽은 거야. 물론 이거 더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지만 고양이가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선 넘었지. 백예영도 지금 총을 맞아가지고 의식을 잃은 상태고요. 신혜량, 박무현 이 세 사람이 겨우겨우 그 심해 케이블카에 탑니다. 하지만 이미 이쯤 되면 해적이지 전체가 다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케이블카 줄 끊어지고 결국 케이블카가 이렇게 추락을 하는데 엄청나게 거대한 충격을 딱 거치고 박무현의 정신을 차려보자 눈에 보이는 게 가슴과 목을 관통당한 백예영. 아마도 직사했겠죠. 그리고 케이블카로 물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 옆에 이제 마지막 남은 신혜량이 있잖아. 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유가 있는 마지막 대사를 합니다. 익사로는 죽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혜량 자살. 박무현의 1인칭이라는 게 여기서 빛을 발하는데 박무현이라는 이 인물의 내면 독백을 계속 따라왔던 우리는 지금 거의 극한 상황에 몰려 있잖아요.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의 주인공은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여기에서 오늘 설명회 전반부가 끝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회를 더 잘 즐기시기 위해서 어바등을 제가 다 읽고 오라고는 안 할게요. 61화까지만 보고 오시면 이 뒤에 있을 후반부 설명회를 아무런 피해 없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리디에서. 지금 저희 스토리캠프 어바등 설명회와 맞물려서 이 걸작을 여러분들이 쉽게 감상하실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인 거 말씀드렸죠? 웹툰, 만화, 웹소설 총 3.3만 종을 최대 90%까지 할인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바로 리디 막다죠. 제가 추천하고 있는 작품들만 엄선해서 모아놓은 이종범의 스토리캠프 추천관 여기도 방문 좀 해보시고요. 제가 진짜 찐으로 추천하는 작품만 모았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이번 리디 막다를 통해서 웹소설을 잘 몰랐던 분들도 그리고 웹소설을 엄청 좋아하는 분들도 이 기회에 어바등을 한번 캠장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재미있게 맛있게 혜택 받아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즐기고 오셔야지 이 뒷부분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자, 침대에서 떨어진 충격에 잠에서 깼다. 이 문장을 잊을 수가 없게 되는 이유가 61화까지 보고 오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처음 이 문장을 보고 61화 마지막 줄에서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우리는 좀처럼 겪기 힘든 종류의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제 이 작품의 장르가 여러분 SF의 재난물의 피폐물에 거기에 더해서 제가 말하지 않았던 거 루프물이라는 것도 이제 아시고 오셨겠죠. 이것은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 작품을 영업하는 팬들이 불문율이라 했잖아요. 루프물이라는 얘기 절대 안 하고 해요. 왜냐면 그 60이라 마지막에 첫 루프의 충격을 고스란히 겪어야 이 작품의 진짜 중요한 부분을 즐긴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처음 설명하면서부터 야 이거 기가 막힌 루프물인데 봐봐 라고 하면 나머지 팬들은 아 저 사람 이 작품 잘 모르는구나 어떡해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반부범을 나눈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루프물도요 첫 번째 루프가 이 작품처럼 60화 넘어서 나오는 것도 정말 드문 일이에요. 어쩌려는 거야 이 작가님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니까. 보통 초반에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독자들이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60화 가까이 왔어요. 댓글이다 이런 식이에요. 점점 루프물이길 바라면서 보게 됐는데 루프물이었네. 근데 첫 번째 루프가 이 정도로 지옥인데 앞으로 어떡하지? 이런 분위기가 많아. 그래서 이 작품의 고인물들, 오래된 팬들은 61화 댓글만 구경하러 온 경우가 많아요. 60일화 댓글만 보면 진짜 재밌어요. 자, 그리고 제가 장르 설명하면서 피폐물이란 말을 했는데 혹시 두 분 피폐물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피폐물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피폐물은 공식 장르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는 공식 장르라는 말 자체가 좀 무의미해지곤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생겨버린 시장에
독자들이 어떤 정서를 공통적으로 경험을 하면 그걸 가지고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는 게 요즘이거든요. 서브컬처의 장르들은 거의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장르랑은 전혀 무관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피폐물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장르를 아는 사람끼리는 피폐물 아시는구나 그러면서 반갑기도 하고 서로 약간 이렇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외부인은 전혀 공감을 못해서 못 들어오는 그런 어떤 배타성도 있기 때문에 장르로 인식되는 거죠. 자, 그럼 피폐물이 뭐냐? 인간의 내면이 바닥까지 떨어져 가면서 점점 피폐해지는 과정을 묘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장르예요. 여러 가지 하위 장르가 있긴 해요. 앵스트가 있고 트레지디가 있고 집착물, 후회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악녀는 2번 산다 이런 웹소설은 후회물에 가까운데 이 세부적으로 나뉘는 장르까지 공부하듯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피폐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반가우시라고 제가 언급만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피폐물을 왜 볼까요? 숨이 막혔다가 탁 하고 풀어질 때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의도된 고통을 역치 이상으로 받다가 탁 자유로워졌을 때 어떤 느낌이죠? 무슨 말이냐, 그 61화 쭉 보면은 진짜 집요하고 천천히 느리게 다가오는 죽음을 묘사하거든요, 작가님이. 댓글이 전부 다 작가님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이거야. 너무나 실감나게 박무연의 시점으로 극한까지 몰렸다가 마지막 순간 탁 죽어버리고 그 다음 문장이 침대에서 떨어진 충격에 잠에서 깼다를 보는 순간 물속에서 숨이 막혀 죽어. 근데 여기서 간발의 차로 나와가지고 숨을 탁 쉬었을 때 그 해방감 있죠. 그러니까 더 큰 해방감을 위해서 의도된 고통을 주는 장르가 피폐물이에요. 물론 어떤 피폐물들은 가학성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쓰여지기도 해요. 독자가 나보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어떤 인물을 따라가고 나보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역으로 나는 괜찮다는 안도감을 느끼거나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음습한 가학성을 조금씩 충족하는 장르가 피폐물이긴 해요. 그래서 메이저보단 약간 숨어있는 장르 취급받는 거예요. 반면에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 같은 요 작품은요, 우리 내면의 이런 음습한 가학성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작품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걸 수단으로 쓴 작품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인간이란 존재 뭘까?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기회를 얻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의 중요한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이 스무스하고 쉬울 때는 보통 메이저 작품이라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보면서 그렇게 가는 게 메이저 작품들이에요. 근데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하는 게 덜 그럭거리고 불편할 때가 있어. 이런 게 보통 마이너 취급받긴 하거든요. 근데 그 결과 도달한 어떤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이러면 마이너한데 자기만의 신도를 거느리는 작품이 되는 거죠. 이 작품이 딱 그쪽이에요. 이 주인공 박무연이라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까, 그리고 매번 반복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를 우리가 이렇게 구경하면서 독자들이 느끼는 어떤 종류의 숭고함이 이 작품의 핵심 맛인 거죠. 60이라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여러분들 깨달았을 겁니다. 이 작품은 루프물이구나. 근데 루프물과 회기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기물의 핵심에는 이미 해본 사람이 갖고 있는 미래 지식, 이걸 치트키처럼 쓰는 쾌감이 중요하다면 루프물은 반복성이 중요해요. 그럼 반복한다면 뭐죠? 이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마치 게임 공략처럼. 근데 이 작품이 재밌는 게 루프물 중에서 드물게 이번에 어떻게 다르게 갈 거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건 변하지 않을까, 이것도 중요하다는 게 재밌어요. 박무연은 회차를 거듭하면서 그 다음 회차에서도 그 다음에도 엄청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은 똑같잖아요. 똑같이 고양이를 구하고 뱀을 구하고 아이를 얻고 뛰기 시작합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박무연이라는 사람이 상징하고 있는 인간성의 토대가 여기라는 거야. 동물하고 어린애 똑같은 상황을 내가 몇 번째 봤지만 난 여전히 걔부터 구할 거야 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고정 루프예요. 독자 팬분들도 모를 수 있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연산호 작가님이 오마주한 게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 작가들은 누구나 알고 있고 컨텐츠를 공부한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작법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책이 있냐면 블레이크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쓴 세이브 더 캣이라는 책이 있어요. 직역하면 고양이를 구하라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왜 그런 제목의 작법서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캐릭터가 초반부에 등장을 했는데 아직 관객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근데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이든 고양이를 구조하는 장면이 만약에 초반에 보여진다면 관객이나 독자는 무조건 그 사람을 좋은 사람 혹은 주인공으로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사채업자든 마피아든 조폭이든 상관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 다양한 작품에서 오마주가 됐어요. 애니메이션 중에서 그 인크레더블맨 혹시 아세요? 엘라스티거라고 결혼하는 1편 초반부에 거기서 막 바쁘게 막 인크레더블맨이 가다가 뭐 하는지 아세요? 고양이 구조하잖아요. 오마주.
사채꾼 우시지마 1화 마지막에 보면은 그 무서운 사채꾼 주인공이 집에 와서 토끼를 잘 이렇게 반매이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박무현 일단 고양이부터 구한다. 제가 보기에 이거 작가님이 세이브 더 캣을 오마주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이전 회차에 죽었던 사람은 다음 회차에 오면은 죽었을 당시에 그 상태대로 그 부위에 큰 통증을 느끼면서 다음 회차를 시작해요. 그 사실을 알게 돼요, 박무현이. 무슨 말이야? 즉사한 사람은 통증이 없는데 신혜량 어땠죠? 신혜량? 지금 케이블카에서 난리 났잖아요, 지금 온몸이. 신혜량은 2회차에서 온몸에 미칠 듯한 통증을 안고 일단 시작하는 거야. 쓰러져 있어. 왜 이렇게 아프지? 막 이러면서. 서지혁도 무릎 왜 이렇게 아프지? 막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2회차가 됩니다. 여기부터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전부 다 말아드리진 않을 거고 2회차의 시작을 딱 하면 처음에 박무현이 엄청 웃깁니다. 아, 꿈이었나? 아, 다행이다. 정말 끔찍한 꿈이었어. 근데 물이 차고 있어. 이런 상황이죠. 엄청 혼란스러워하는데 어때요? 2회차니까 이제 좀 더 잘해볼 수 있겠다 싶죠. 루프물의 핵심 맛은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멤버가 달라요. 왜? 백예영, 서지혁, 신혜량, 신서백 1회차 때 겁나 아프게 죽었잖아요. 다. 전부 셋 다 지금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주인공 박무현이 책 도달하기도 전에 고양이하고 어린애하고 구하고 있는 와중에 너무 아픈 신서백은 셋 다 강제로 탈출정에 집어넣어줘서 나갔어요. 그 말은 뭐야? 죽었단 얘기예요. 2회차 시작하자마자 신서백이 죽었어. 죽고 시작해. 그때 완전 혼란. 대신에 이제 이번 2회차의 파티는 정상현, 이지현, 강수정 요렇게 파티를 갑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야, 너 1회차 때 최고의 파티원과 한번 해봤잖아. 이번에 한번 최악 빠빠봐. 정상현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아시죠? 다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상현 진짜 끝내줍니다.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잠깐 미워할 뻔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이지현, 유금이, 박무현, 김가영, 정상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유금이 연구원 다시 만날 때의 박무현의 독백이 진짜 애틋합니다. 독자도 막 다시 만난 사람 같고 막 그래. 그렇게 죽은 사람 다시 볼 때마다. 자, 이제 이 2회차를 하면서 이 박무현이 점점 더 인간 말종을 만나게 되거든요. 점점 더 바닥이 있었어? 그러면서 점점 인간 쓰레기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작품에서 선량한 사람을 만나면은 반가움이나 애틋함이 2배, 3배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작품의 특징. 인간을 진짜 혐오하게 만들어 놓고 바로 이어서 역시 인간만이 살 길이야. 이 감정을 계속 반복해서 줍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막 착한 무한교도도 만나게 되고 막 그러거든요. 이거 재밌는 부분인데 이 작품이 2차 창작이 많아요. 팬픽이나 스피노프 같은 것들. 저도 덕후였고 2차 창작을 즐기는 꽤 헤비한 덕후들이 제 제자 중에도 많잖아요. 저의 고향이란 말이죠. 그 덕후들 중에는 실제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 너무나 싫은 사람들이 많아요. 혹은 무섭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신서백이나 박무현이나 이지연이나 유금이나 김가연 같은 인물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작품 좋아하는 분들이 애정을 느끼는 거예요. 약간 애착의 정도가 너 같은 인물이 내 실제 삶 속에 있었다면 나는 지금 좀 덜 외로웠을 텐데 같은 느낌이야. 이 작품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시리어스 덕후들이 이 작품에 미치는 거예요. 2회차 막바지에 결국 총 12명 정도가 남아가지고 엘베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거기 엘베의 천장에 글자가 있어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이게 석가모니가 열반에 오르기 전에 제자들한테 한 말이래요.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를 등불 삼아서 의지하라. 이게 작품의 테마이기도 하지만 박무현이라는 주인공을 상징하는 주제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12명의 사람들을 쭉 올라갔는데 한 명의 여성, 총을 든 여성에 의해서 모두가 싹 사륙당하는 엔딩으로 2회차가 끝납니다. 이제 3회차. 이제 3회차쯤 되면은 슬슬 이제 적응하고 대응하는 움직임이 꿀잼인 회차죠. 점점 정보는 많아지고 있고요. 그 이전 루프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싹 다 총 때문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처음으로 엠마라는 여자가 고양이랑 뱀이 담긴 배낭을 메고 달려가서 탈출하거든요. 그리고 죽어요, 박무현이. 근데 이 3회차 딱 와가지고 시작했으니까 어때요? 우리 박무현 당연히 여전히 고양이, 뱀, 어린애부터 구한다. 딱 그러는데 고양이 없어. 뱀 없어. 이쯤에서 이제 알게 돼요. 아, 이게 회차를 거듭하면서 결국 해적이지 바깥쪽으로 박무현이 내보낸 사람은 그 다음 회차에서는 회차가 시작되는 7시 2분 딱 사라지면서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박무현은 누군가를 이 무한 루프의 지옥에서 구원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모두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구원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자 이제 좀 든든하죠. 이전 회차에서 어이없게 시작하자마자 아웃해버린 우리의 신서백 3회차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신혜량 이름 석자 나오는데 너무 안심돼. 요 3회차에서 되게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스미레라는 일본인 멤버가 나와요. 읽다 보면은 이 스미레라는 인물이 진짜 지독하게 밉거든요. 또라이예요. 미친 사람이야. 이상한 인간이야. 진짜 최악의 인간이에요. 보면은 너무너무 밉게 그려놨어. 근데 이 스미레라는 인물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지금까지 이 사람을 미워했던 몇 분을 너무너무 후회하게 돼. 너무 신기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작가가 지독하게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든 후에 그 인물을 미워한 지난 몇 분을 너무 후회하게 만들어서 혼란을 계속 줘요. 이 작업을 반복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죠?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미워했어. 작품에 나오는 묘사를 따라갔더니 너무 꼴보기 싫어. 근데 좀 있으면 나 이 사람 미워했던 거 너무 후회돼가 돼요. 이걸 반복해서 겪으면 어떻게 되냐면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뭘 배우냐면 고통스러운 유예를 배워요. 자, 제가 이 스토리 캠프 다른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인간은 심리학적으로 인지적 구두쇠 이론이라는 그 습성이 있다 그랬죠.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는 게 본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게 선명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그런 식으로 살다간 다 죽거든. 그래서 편견에 근거해서 빠르게 결론 내리고 넘어가고 싶은 거죠. 그렇게 빠르게 누군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이 사람을 미워하기로 마음먹으면 우리의 마음은 보호받는다 그랬잖아요. 빠른 결론과 미움이라는 갑옷을 입어서 우리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 적이 있죠. 근데 이 소설을 내가 방금 얘기했죠. 반복적으로 그 경험을 시켜서 그 갑옷을 고통스럽게 벗는 연습을 자꾸 시켜요. 누가 나와도 처음에 미워했다가 한 300화쯤 가잖아요. 미워하는데 주저하게 돼요. 무슨 말이야? 한 인간이 상대방에 대해서 결론을 유보하는 고통이 고통스럽지만 왜 필요한가? 이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연습시키는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몇 회차를 더 반복합니다. 줄거리를 말아드리는 건 그만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가보면은 한 가지는 알게 돼요. 이상적인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자세하게 본 느낌이 들어요. 지금 무한교라는 종교가 하고 있는 이 작업이라는 게 이 의도적인 실험이라는 게 쭉 보면은 연산호 작가님이 어떤 나라나 어떤 집단이 완전 병들고 망가진다면 이런 과정으로 망가질 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회실험으로 이해하는 독자가 많은 거죠. 자, 이제 줄거리 설명은 끝났고요. 박무현 설명에 갑니다. 박무현. 흔히 웹소설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주인공의 덕목 하나도 없어요. 능력 없습니다. 물리력 없습니다. 갖고 있는 아이템창, 상태창 열어보면 무설탕, 사탕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 박무현은요, 사람을 자세히 보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치과의사잖아요. 치과의사는 입 안을 보는 사람이죠. 보통 남들에게 보여줄 일이 거의 없는 부위잖아요. 그걸 보는 게 직업이에요. 야생동물들에게 거울을 놓고 어떻게 반응하나를 찍었던 다큐멘터리에서 모든 동물들이 공격하거나 도망가는 반면 유일한 반응을 보였던 게 인간을 제일 닮았던 오랑우탄이었어요. 오랑우탄은 뭐였는지 아시죠? 가서 입을 벌려서 자기 입속을 봤어요. 입속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박무현은 그걸 보는 게 직업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치과에서 입을 벌릴 때 마음 상태가 어때요? 당당한가요? 아, 어디 한번 해보시지 막 이래요? 쫄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제일 겁을 먹게 되는 곳이 마피아 두목도 치과 가면 겁먹겠지? 그때 박무현의 직업이 뭐예요? 용기를 주고 다독이는 게 박무현의 직업이에요. 박무현은 어떤 종류의 응원은 무설탕, 사탕처럼 조용히 이루어진다는 문장을 상징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 박무현은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난 뒤에도 모든 등장인물들의 치아 건강과 구강 상태에 대한 걱정, 독백을 많이 하거든요. 치아라는 게 오복 중에 하나라서 우리가 뭔가를 잘 씹고 잘 먹어야지 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도 힘들 때는 뭘 먹어야지 그러면서 치과 의사인데 계속 죄책감 느끼면서도 막 초콜릿바 주고 설탕 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무현의 가장 중요한 부위라 할 수 있는 입이라는 게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가 이 작품의 사건들이라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가 박무현의 행동들이에요. 작가들이 주인공을 만들어 놓고 셀프 테스트를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거는 경험이 좀 쌓인 작가들이 그렇게 해요. 주인공을 만들어 놓고 너 이 사람 궁금해지냐? 오케이? 그러면은 잘 만들어진 거야. 이 사람처럼 되고 싶냐?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많이 쓰는 게 이 사람을 응원하고 싶어지냐? 이거예요. 이 사람을 응원하고 싶어진다가 잘 만든 주인공인 거예요. 근데 박무현은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게 만드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을 곁에 두고 싶은가? 이거예요. 그때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었다면 나의 삶은 좀 나아졌겠지라고 느꼈을 덕후들이 이 작품에 다 꽂힌 거야.
왜냐면 내 삶은 살아있는 인간들이 좋지만 그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나는 살아있는 인간보다 2D를 택한 사람들이거든. 난 2D가 더 안전하고 좋지. 이 사람은 나를 상처 입히지 않거든. 근데 이 작품을 보면 박무현이 내 옆에 있었다면 딱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박무현이 정말로 주인공의 덕목이 없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건 좀 심화 레벨 얘기인데 주인공의 최대 덕목 중에 하나는 특수능력 상태창 아이템이 아니고 의지력이에요. 의지력. 이거는 고인물 작가들은 다 알아요. 마법의 소스에 해당하는 게 의지력이에요. 이 의지력이 얼마나 주인공성을 올려주냐면 여기에 신화처럼 쓰여진 게 이제 겁쟁이 페달 아니면 베르세르크 가츠, 의지력을 소스 삼은 인물들이 하나같이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이 의지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이 보잘것없는 사람일수록 이 국은 진해지거든요. 그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신혜랑 같은 사람이 의지력을 발휘하면 역시 용병은 다르구먼 넘어가요. 근데 박무현이 의지력을 발휘하잖아? 다르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읽는 내내 박무현을 응원하게 되는데 그 응원의 대가가 허무하지 않다 그래야 되나? 딱 말 그대로 어두운 바다에서 등불 되려고 하는구나.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만드네. 이거 보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이 작가님을 좀 상상해 봤는데 폭력에 대한 박무현의 시선을 보고 있으면 박무현 같은 주인공은 소위 이 키워드 기획물의 결과가 아니에요. 요즘에 웹소설을 쓰거나 웹툰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 키워드로 주인공을 만드는 게 되게 흔하거든요. 예를 들면 수전노 이렇게 달빛 조각사, 소시오패스 이렇게 화산기관 청명 아니면 뭐 회개한 일진, 원칙 있는 사이코패스. 이게 뭐냐면은 키워드를 딱 정해놓고 만들면 독자가 이 주인공을 소비하기가 편해요. 연출하기도 편해요. 근데 박무현은 그런 방식으로 만들 수 없는 인물이에요. 작가의 내면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그려져 있어야지만 이런 인물을 묘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딱 한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 가지고 묘사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캐릭터들은 잘 만들면 굉장히 생생하고 살아있는 인물이 되고요. 못 만들면 그냥 밋밋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물은요, 인간한테 관심이 없는 작가는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작가들은 이런 주인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2D에만 주로 취향이 쏠려 있고 곁에 있는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신혜량 같은 인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박무현 같은 인물을 만들지 못해요. 근데 또 이 신서백을 보면은 이 연산호 작가님은 2D 쪽 조예도 굉장히 깊어 보이거든요. 어디가 맛있는지 아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삶을 사신 걸까 궁금해요. 분명히 2D가 더 좋아, 인간 싫어의 삶도 겪어봤고 하지만 인간만이 우리의 구원이야도 겪어봤을 것 같아요. 제 제자들한테 원고 피드백을 할 때 편안하게 차 마시면서 던지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네 독자들이 이 원고를 보고 어떤 체험, 어떤 정서를 좀 느끼면 좋겠냐? 넌 독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선물하고 싶냐? 잘하는 친구들은 되게 명확하게 얘기해요. 아, 저는 도파민 막 주고 싶어요. 도파민 막 주입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좀처럼 듣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 작품으로 상냥함을 주고 싶어요. 다정함을 주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작품에서 상냥함이나 다정함을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어바등이라는 작품이 제가 본 작품 중에서 가장 상냥함과 다정함을 상품으로 주고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 작품은 그래서 겉껍데기를 피폐물의 외피를 이용해서 절대로 상냥하거나 다정할 수 없는 상황을 세팅을 다 해놓습니다. 지옥 같은 참상을 그려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냥함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박무현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박무현을 상징하는 대사라고 할 수 있는 게 나는 선의의 순환을 원한다예요. 누군가는 이 문장으로 자기 SNS 계정, 카톡 프로필 적어놓고 했을 거야. 나는 선의의 순환을 원한다. 되게 인상적이었던 댓글 중에 하나가 당신 같은 사람이 요즘의 판소의 주인공인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주인공입니다. 아, 근데 진짜 애틋한 포인트 하나 더 말해야지. 이거는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루프가 되면서 상황이 리셋되잖아요. 그러면은 관계가 비대칭적으로 깊어지거든요. 무슨 말이야? 박무현은 이미 서지혁하고 부축하고 180층을 걸어봤어. 신혜량하고 같이 죽어봤어. 근데 상대는 어때요? 나랑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박무현하고 우리 독자들만 신서백하고 라포가 형성이 돼요. 같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은 거지. 근데 신서백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 거기에서 굉장한 애틋함이 있어요. 이게 전생물하고 비슷하거든요. 나는 너를 아는데 넌 날 모르지. 우리 함께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니? 나는 기억하는데. 이 애틋함이 깔려 있어.
그래서 이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정서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댓글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지금 이미 지옥이라서 그걸 축소판으로 해적기지로 만든 거 아니냐라는 댓글들이 있어요. 뭐 일리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옥보다는 카톨릭 교리에만 있는 연옥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연옥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연옥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천국은 다 알 거고 지옥도 다 알 거고 연옥은 뭐냐? 요거는 개신교 교리에는 없어요. 카톨릭에만 있는데 대충 지옥에 갈 정도는 아니야 얘는. 하지만 천국에 보내기엔 죄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빨아야 될 거냐? 빨래해야 될 거냐? 그 빨래터가 연옥이에요. 정화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고통을 겪으면서 정화를 하는 장소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이 박무현이라는 사람이요. 해적기지에서 만난 이 사람들 중에서 그 어떤 악당이라도 일단 데리고 나가자 무쇠예요. 무한교도 총 겨누고 있어. 나 배신했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상관없어. 복수도 아니고 일단 데리고 나가야 법으로 처벌받을 거 아니야 임마. 이게 박무현이거든요. 지옥처럼 보이는 이곳을 중계지역이라 할 수 있는 연옥으로 바꿔놓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구원자, 메시아처럼 보이는 지점들이 있어요. 구원자라는 세 글자를 알아듣는 사람은 다 알아들을 거야. 근데 그 구원자가 실제로 지옥을 연옥으로 바꿔놓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종교적인 상징도 은근히 많아요, 여기 보면은. 자, 이제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 설명이 거의 끝입니다. 무한교라는 종교의 설정이나 마지막 에필로그 그리고 외전까지 다 읽고 나서 한번 이 작품의 테마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대부분 어떤 상실이나 상처나 결핍, 어떤 종류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거를 인정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무한교에 모여 있는 거예요. 결국 현재 지금의 내 삶이 문제가 좀 많아 보여. 나라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많지만 내 삶도 엉망으로 보여. 근데 이걸 전부 포함한 게 나다 라고 받아들일 거냐 아니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작품이. 그 모든 게 결국 지금의 나다. 그 모든 것들의 누적이 다 합쳐진 게 지금의 나다 라는 걸 받아들여서 나아가는 사람을 상징하는 게 박무현이거든요. 박무현과 무한교의 대치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한 존재들의 대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작품을 보고 세게 친 독자들 중에는 이 작품 때문에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 파고든 분들이 있어요. 바로 지금 빵 터지잖아. 진지한 인문학도들은요, 한 번씩은 니체한테 멸류를 당합니다. 니체가 뭐라 그랬냐면 우주의 모든 것은 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영원히 회귀한다는 걸 만약에 피디님들이 받아들였어. 그러면은 반응할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게 이제 니힐리즘, 허무주의.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이쪽이 대부분의 보통 인간이라면 이 니체가 말하는 초월자, 뭐죠? 위버맨슈잖아요. 이 초월자는 그럼 뭐냐? 이 반복되는 걸 받아들이고 나서 허무주의로 안 빠지는 거야. 어떻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중요한 건 반복된다는 결과가 아니야. 그 과정에서 좀 더 나은 의미랑 가치를 찾아야 되겠구나. 왜? 반복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위버맨슈거든요. 그게 이제 니체가 말하는 넘어선 자, 뭐 이런 건데, 솔직히 이 작품을 깊게 파고든 사람들은요, 어바등이라는 소설 자체가 영원 회귀 교과서다. 박무현이 위버맨쉬 샘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단순하게 그냥 캐릭터 극으로 보면서 2D 사파 보면서 물고 빨고 해도 좋을 작품이지만요. 오늘의 이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관심이 생기셨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리디막다 지금 할인 이벤트 중입니다. 이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 꼭 한번 맛보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 문단으로 한번 오늘의 설명회를 끝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악의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나는 심해의 바다를 떠올린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해의 바다는 어둡지 않다. 거기에는 빛을 품은 생물들이 서로 발광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이제 심해를 안다.